2012년 1월 10일 한 남자가 전화기를 붙들고 안절부절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장모님과 연락을 해보고 있는데 거의 하루째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분명 전날 영업을 마치고 나서 집에 오시겠다라고 얘기했던 장모님이 말 그대로 완벽하게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던 겁니다. 결국 밤 11시 20분경 사연은 직접 장모님이 운영하시는 울산 남구의 2층에 있는 한 다방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거기도 참 이상했습니다. 불도 꺼져 있고 그리고 문도 잠긴 채 그 어떠한 인기척도 내부에선 들리지 않았죠. 집에도 안 계시고 가게에도 안 계시다. 그때 뭔가 불길한 느낌이 갑자기 들었다고 합니다. 회사 사위는 열쇠 수리공을 불러 직접 이 문을 개방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문이 개방된 순간 믿을 수 없는 현장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다방 계산대 앞에 쓰러진 한 나체 여성의 시신, 바로 장모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분명 나체 상태는 맞는데 그 시신의 위쪽에 이상한 흰색 가루가 있던 것도 눈에 띄었죠. 결국 이 사건은 사이코패스라는 용어가 알려지기 이전이었던 시절로서 과거 영화 공공의 적, 부모를 죽이고 흰색 가루를 뿌렸던 그 영화를 떠올리는 사건처럼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를 따라한 모방범일까? 정말 정신 이상자의 소행인 걸까? 김한 사건 파일, 12년 만에 검거된 장기 미제, 흰 가루를 뿌린 사이코패스 살인마 편입니다. (2012년) 그때는 울산 지역에 굉장히 많은 강력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미제 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었죠. 한 사건은 울산 성남동 다가구 주택에서 발생했던 자매 살인 사건인데요. 이 사건도 끈질긴 수사 끝에 범인 김홍일을 사건 발생 56일 만에 검거했습니다. 그리고 또 2012년에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서 발생한 70대 노인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은 무려 4년이 지나서 2016년 그때 검거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울산경찰청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프고 미련이 남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2012년 발생했던 강력 사건 중 해결되지 않은 한 미제 사건, 바로 울산 신정동 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2012년 1월 발생한 사건, 그 후 무려 12년째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장기 미제 사건이었죠. 과연 범인 남긴 흔적들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선 경찰은 시신에 있는 흔적부터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위에 뿌려진 하얀색 가루는 조사해본 결과 설탕가루를 뿌렸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었고요. 이곳이 다방이다 보니까 각 테이블에 놓여있는 그 설탕이 쌓여있는 그 그릇 하나를 부었다라고 추측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사인은 목에 선명하게 남은 줄, 바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할 수 있었죠. 분명 이 사건은 살인사건이었습니다. 범인의 흔적을 찾기 위해 현장 내부를 수색을 해봤는데 특별히 사라진 물건조차 없었고 현장에 있는 술잔이든 찻잔이든 그 어디에서도 특이한 지문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 무수히 많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지문들만 남아있었죠. 물론 그들 모두 다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했지만 전부 다 알리바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추측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 다방 문은 잠겨 있었다라는 것, 범인이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지만 가져간 게 하나 있었구나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있었죠. 바로 이 가게의 열쇠였다라는 부분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범인이 피해자를 그렇게 끔찍하게 살해하고 나서 어떤 것도 가져가지 않았다, 가져갈 게 없어서 그랬을까요? 근데 실제로 다방 내부에는 한 통장에는 300만 원, 나머지 통장에는 400만 원이 들어있는 것과 그리고 동전들, 현금들도 다 있었는데 그것도 가져간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에 금품을 노렸던 강도살인이다라고 가정을 해보게 된다면 협박이든 위협이든 해서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그 통장을 가져갔을 확률을 배제할 수 없는데 그런 시도조차 없었다는 것, 뒤짐도 아예 없었다라는 걸 보면 이 사건 자체가 어쩌면 살인과 관련된 금품이 아닌 살인에 대한 목적성도 분명히 보인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사건 발생 며칠 전에 이 다방 여주인은 출입문 열쇠를 바꿔 달았는데요. 그때 당시 새로 받은 열쇠 3개가 전부 사라졌습니다. 범인이 가져간 건 열쇠밖에 없었다는 것, 사건 현장을 감추고 도주할 시간을 벌려고 노력했다 정도로만 보이는 상황이었죠. 금품 강도가 아니라면 피해 여성의 목을 졸랐고 옷을 모두 벗겨놓은 상태다라고 추정해봤을 때 목적이 성범죄의 목적이었을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 저항이 있자 살인을 저지르고 현장을 잠근 뒤 도주를 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었죠. 분명한 건 범인은 이 다방에 온 손님을 위장한 살인마였을 겁니다. 헌데 그는 어느 순간 자신의 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해 주변에 손님이 아예 없는 그 시간대를 노려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문을 잠근 뒤 도주했다는 거죠. 경찰은 당시에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합니다. 일단 사망 추정 당일 왔던 모든 출입 손님부터 조사를 하고 현장에 있던 지문부터 어떠한 흔적이든 찾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알리바이가 명확했죠. 또 하나, 당시에 이 인근에 다방들이 몇 군데가 있었는데요. 이곳에 자주 방문했던 사람들이 현장의 일용직 노동자로 그 인력사무소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자주 왔던 것까지 확인이 됩니다. 일단 경찰은 주변 CCTV를 비롯해 출입자, 목격자 등 약 500여 명을 용의선상에 올려 조사를 했지만 결국 이 또한 물거품이 돼버렸죠. 어디에서도 힌트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럼 다른 흔적은 없었을까요? 모든 살인사건에선 시신은 흔적을 남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시신 검안을 통해서 살해 추정 시간을 알 수 있었는데 1월 9일 밤 시간대 정도다 라고 국가수에서 답변이 돌아오자 1월 9일 저녁 9시 30분부터 10일 오전 6시 30분 사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현장을 비추는 CCTV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CCTV가 40초씩 건너뛰면서 다방 앞을 찍고 있었다는 거죠.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 카메라 자체가 회전식 CCTV라서 동서남북 방향으로 10초씩 촬영하고 이동, 10초 촬영하고 이동, 즉 다방을 가리키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려면 40초씩의 시간 차이가 계속해서 났던 겁니다. 하필이면 그 시간 사이에 그 어떤 사람이 지나갔는지 확인이 안 되는 맹점이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정말 끈질긴 CCTV 수사 끝에 경찰은 한 사람을 확인하게 됩니다. 2010년 3월 울산 남부경찰서는 다방 앞 건물 CCTV에 잠시 포착됐던 40대 초반의 남성을 찾는다라는 전단지를 5천여 장을 만들어 배포합니다. 그가 다방 간판에 불이 꺼지기 5분 전에 그 건물에서 나온 사람이다라는 걸 알아냈거든요. 분명 범인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거기까지였죠. 어떠한 제보 전화도 오지 않았고 결국 수사는 그냥 미궁에 빠지게 됐습니다. 분명 그가 범인이 맞는데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이 이외에 또 다른 증거는 없었을까요? 시신은 흔적을 남긴다. 유일한 단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분명 사망한 피해자는 저항을 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였는데 국가수도 이를 토대로 사망한 피해자의 몸 전신에 걸쳐 DNA 시료들을 채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곳에서 DNA가 검출됩니다. 바로 손톱 밑이었죠. 자신을 공격하는 범인에 저항하기 위해 손톱으로 밀거나 긁었던 그 흔적이 손톱 내부에 남았던 겁니다. 사실 경찰은 이 DNA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너무나도 다른 답변이었죠. 국가수의 분석 결과는 남자와 여자의 DNA가 섞여 있어서 신원 특정이 불가능하다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당시의 DNA 기술로는 섞여 있는 DNA를 분리하는 작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당시의 DNA를 가지고 범인을 특정하는 건 어렵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분명 CCTV의 한 남성도 확인을 했고 DNA도 확보를 했지만 이 사건은 해결할 수가 없는 사건이었죠. 그렇게 장기 미제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경찰들 사이에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동 수사를 완벽하게 하면 범인을 잡는 건 시간이 해결해준다. 무슨 뜻일까요? 그때 당시에는 아직 과학기술이 그만큼 발전되지가 않아서 잡지 못한 것, 우리가 이 증거를 잘 보존하고 데이터를 잘 남겨놓고 있으면 언젠간 그 기술이 발전해 이 DNA조차도 감정할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이죠. 맞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중요 미제 사건 전담팀을 꾸려 DNA 분석 기술이 발전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손톱 밑에서 채취했던 그 DNA 시료를 2019년 10월 재감정을 하게 됩니다. 사건 발생 약 7년 후였죠.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있을 미제 사건의 범인들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잡힐 수 있는 걸까? 현재 발전되어 있는 DNA 기술, 물론 2024년 기준이 아닙니다. 2019년, 그때보다 더 발전을 한 게 지금 현재겠죠. 2019년 당시엔 DNA 증폭 감식 기술이 발전을 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있었지만 훨씬 더 발전한 상황이죠. 증폭 검사라는 내용이 뭐였냐면 DNA의 특정 부분을 복제해서 나오는 증폭 기술입니다. DNA 감식이 주로 STR 부분을 증폭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 과학기술로는 약 10억 배를 증폭시킵니다. 아주 소량, 아주 미량의 DNA만 있다 하더라도 그 STR 부분을 10억 배로 증폭을 시켜서 그걸로 완벽한 STR 프로필을 만들어낸다는 게 기술력입니다. 현재 기술로는 DNA의 양이 100피코그램 정도만 있어도, 매우 극소량, 매우 미량만 있어도 완벽한 STR 프로필의 확보가 가능하다. 그게 현재의 기술력입니다. 해서 그때 당시에 있던 호남 유전자에서 남성의 STR 유전자 부분을 채취한 뒤 그걸 증폭시켜서 완벽한 프로필로 만들어버린 거죠.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미제 사건의 범인들이 이 방송을 본다면 두려워해야 될 것이다.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무조건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우리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검거를 해야죠. 그 증거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2019년 완벽하게 일치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찾기 시작해야 됐죠. 혹시 이 남성과 DNA 정보가 일치하는 사람이 있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고 나서 국가에 등록하는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대부분 다 지문 등록 정도가 전부입니다. 우리의 DNA를 국가에 허가를 받고 DNA를 등록시켜 놓은 적은 우린 모두가 없는 상황이죠. 헌데 일부는 있습니다. 바로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말이죠. 대검찰청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는요, 범법자에 대한 DNA 정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DNA 신원 확인 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방화, 살인, 강간, 폭행 등 총 11개군의 범죄에 해당하는 형의 확정자는 DNA를 채취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2년 사건의 범인을 2019년 DNA의 증폭 기술로 확인한 상태, 경찰은 우선 대검찰청에 있는 유전자, 바로 범법자, 전과자의 DNA 정보와 대조하기 시작합니다. 혹시라도 일치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그때 일치하는 사람이 한 명 나타납니다. 이름 강주성입니다. 강주성, 그는 왜 대검찰청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이 되어 있었던 걸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끔찍한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불과 1년 뒤인 2013년 1월 25일 오후 5시 30분경 울산 울주군 건물 2층에 있는 당시 피해자 56세 A씨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오후 1시 반부터 약 4시간 동안 커피를 20잔 정도 주문해서 마시다가 피해자가 이제 좀 그만 나가달라라며 결제를 요구하자 갑자기 강주성은 격분을 하며 주먹으로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그리고 양손으로 목 부위를 누른 뒤 머리채를 잡아 테이블 쪽으로 끌고 가서 재떨이로 머리 부분을 수에 내리치게 됩니다. 자신에게 나가라 라고 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이었죠. 그 계속된 폭행으로 약 30분간 기절했던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출입문 쪽으로 기어가며 도망을 치려고 하자 또다시 강주성은 잡아 끌고 온 뒤에
또다시 계단에다가 머리를 내리찍는 끔찍한 폭행까지 저지릅니다. 2013년 끔찍한 폭행을 저질렀던 그는 과연 징역 몇 년형을 선고받았을까요? 피해는 매우 끔찍했습니다. 헌데요, 법원은 그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합니다. 이유는요, 200만 원을 공탁했기 때문이다.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게 아니라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200만 원을 공탁했다라는 그 이유로 징역 2년형을 선고했던 거죠. 네, 지금 들으신 내용은 실제 판결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강주성이 2014년 1월 말씀드린 그 착각 문제 때문에 여준이 심하게 폭행하고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되어 있던 그 상황이었죠. 그리고 출소 이후 그의 데이터베이스가 등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 그 미제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1년여 만에 발생된 또 끔찍한 폭행 사건이었죠. 만약 시간이 더 지체됐다면 이 사건도 살인사건으로 더 커질 수 있었던 그런 정황이었습니다. 무자비한 폭행이었기 때문이죠. 정말 다행히도 그때 당시에 다른 손님들이 다방에 들어오면서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신고해서 현장에서 바로 검거가 된 게 강주성이었죠. 근데 이때 당시 강주성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끔찍할 정도의 공격을 가했는가 라는 질문에 자신이 어둡거나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폭력적으로 바뀌는 성향이 있다 라는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가 대부분 범죄를 저질렀던 공간은 다방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주인, 대부분 혼자 있는 여성 주인과 시비가 붙으면 갑자기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그런 모습이었죠. 자, 그렇게 2019년 울산경찰청은 강주성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죠. 사실 여러분도 많이 봐오셨을 겁니다. 미제 사건에 어떤 DNA가 검출됐다. 하지만 그게 재판 결과에선 최종 무죄 판결이 나는 상황들이 있었죠. 과거의 미제 사건이다 보니까 DNA만 검출됐다 가지고 모든 증거가 완벽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살인에 대한 많은 증거들, 뒷받침돼야 되는 내용들도 분명히 필요하죠. 그렇게 울산경찰청은 2019년부터 강주성 주변 관계인 300명, 강주성이 단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행선지를 전국 500여 곳을 직접 모두 방문하고 진술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인들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죠. 2012년 1월 사건 발생할 때쯤 강주성이 그 신정동에 있던 다방 인근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다라는 진술 하나, 그리고 통신, 금융계좌 모든 분석들, 그리고 총 11차례에 걸쳐진 증거물도 모두 재감정을 했고 프로파일러까지 투입을 하며 모든 수사를 광범위하게 벌이게 됩니다. 그 안에서 또 알아낸 내용, 이 다방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는 인근 다방도 자주 왔고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부터 아예 사라졌다, 오지 않았다라는 진술까지 모두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인 확보, 사건 당일날 그 다방에 강주성이 갔다 라는 것까지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 시간은 무려 4년이 걸렸습니다. 경찰은 이 추가 조사, 보완 조사를 통해 사건 현장에 있었다라는 내용을 포착하고 작년이었죠. 2023년 12월 체포영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2023년 12월 27일 오전 7시 경남 양산을 향하게 되죠. 피해자로 체포합니다. 전원이 선임할 수 있고 변명할 게 있고 진술 검토 행사할 수 있고. 검거 직후 강주성은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부인하자 결국 울산경찰청은 울산 청내에 있는 프로파일러 1명, 이춘재와 인천 택시강도 사건을 맡은 프로파일러 2명을 추가 투입을 했습니다. 이들 3명은 친밀감이라고 부르는 라포를 형성한 이후에 말을 합니다. 이제라도 용서를 구하자. 경찰이 체포영장이 나왔다는 건 이미 증거가 확보된 것이다. 결국 강주성은 잘못했다,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사죄를 드린다, 용서를 바란다 라는 말로 모든 내용을 자백했습니다. 그날의 진실이었습니다. 강주성은 2012년 1월 9일 밤 9시 27분쯤 사건 현장지인 다방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처음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도 들어가서 안에 있다가 손님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밖에 나와 좀 대기를 한 뒤 손님들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다시 들어간 거였죠.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그 안에 다방을 다시 들어간 뒤 이런 말을 던집니다. 내가
와이프랑 이혼하고 조경 현장에서 노동자로 일하고 여관에 살고 있는데 당신과 성관계를 하고 싶다라는 요구를 했죠. 깜짝 놀란 다방 사장이 이에 대해서 거부를 하자 강주성은 자신을 경멸하고 무언가 모욕감을 줬다라는 사실 때문에 화가 나 그 뒤에 끔찍한 폭행을 하고 살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닥에 깔린 채 목이 졸린 여주인은 손톱으로 범인의 당연히 강주성의 손부위를 긁었고 하지만 결국 질식을 하게 되었죠. 그 이후 강주성은 테이블 위에 있는 설탕통을 집어들고 여주인의 몸에 뿌린 뒤 열쇠 뭉치를 갖고 나와 출입문을 잠그고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근에 있는 술집에 가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뒤 또다시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죠. 끝까지 물어봤습니다. 설탕 뿌린 거 왜 그런 거냐? 진짜 한 거 맞냐? 설탕을 뿌린 건 인정은 하는데 왜 그랬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는 이상한 답변을 한 강주성. 그는 이제 12년 동안 베일에 감춰졌던 사건의 범인으로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부디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하며 이런 사람이 다시 사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결과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꼭 이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울산청은 현재 울산 지역에 있는 미제 사건 13개를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지방 경찰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증거가 있으면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많은 미제 사건들의 범인이 대한민국에서 계속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신들은 언젠가 분명 잡힙니다. 저는 김원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충격적인 사건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언론 보도에는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13시간 동안 초인종을 눌렀고 이 두려움 때문에 전 남자친구에게 스토킹 피해를 입었던 여성이 너무 두려움 때문에 극단적 선택, 자신이 살던 오피스텔 구축 높이에서 뛰어내려 추락사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진실은 그게 아닙니다. 저희는 이 내용에 대해 유족분들에게 내용을 전달받았고 현재 방송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시던 그 이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의 제보가 필요한 사건이기도 하죠. 우선 먼저 이 이야기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월 7일 새벽 2시 반경 서면에 있는 부전동 모 오피스텔 그쪽에 새벽 시간대 쿵 하는 충격음 소리를 들으셨던 분, 또 새벽 2시 반, 2시에서 2시 반 사이에 너무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대화나 뭔가 싸우거나 말투, 어떤 말소리가 크게 들렸다 라고 기억하시는 모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그 오피스텔에 대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건이 발생했던 곳이라면 그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진실을 꼭 끝까지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과거에 있었던 이은혜 사건, 그리고 부산 서면에 있었던 돌려차기 사건 두 개가 합쳐진 느낌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그리고 제보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의 그 억울한 죽음이 억울함으로 묻히지 않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고 두 번째입니다. 저희에게 그 한국심리과학센터 전성규 이사님께서 놀라운 내용을 하나 전달해 주셨습니다. 총 3명을 죽였습니다. 사람을 3명을 죽였는데 내년에 출소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강력 범죄자인데 당시의 수사와 판결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살인인데 그걸 전부 치사로 빼줘서 3년, 첫 번째 사람 죽이고 3년, 두 번째 사람 죽이고 4년인가? 세 번째 사람 죽이고 징역 15년인가 받아서 내년 2025년에 60대의 나이로 출소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강력범입니다. 그 범죄자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판결문들 전성규 이사님의 덕분에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얼굴과 이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알아야죠. 어떤 새끼고. 우리도 조심은 해야죠. 이것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